테슬라 CEO가 한국의 인구 변화를 보니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예, 중도적인 입장인 사람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봤을 때 한국의 그 인구 구조의 변화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자, 그런데도 너네들 왜 대응이라는 게 마땅치 않지? 라는 이제 그런 식의 문제 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인구 쇼크 혹은 인구 절벽, 뭐 소멸, 뭐 이런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미룰 수는 없는 이슈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와 있는 그리고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될 중차대한 이슈인 이 인구와 관련돼 있는 얘기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의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고령화 속도는 빨라져서 60대 이상 인구가 전체의 4분의 1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한 건데요. 나라가 없어진다니. 우리나라가 지구에서 없어지는 최초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어요. 아니 보통 일본이 섬나라라서 언젠가 뭐 없어진다 그런 얘기도 몰디브도 여러 가지 있었고 이유로.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없어진다고요? 저희 근데 먼저 말 나온 김에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지금 6명이거든요. 저희 멤버가. 선생님 근데 저희가 지금 아이가 합쳐서 3명을 출산했습니다. 쌤과 함께 합계 출산율 3명입니다. 3명인데 3명이 아니죠? 네. 6명 중에 지금 3명이 세 나왔으니까 명이 0.5가 되는 거죠. 와, 이게 0.5인가요? 국가평균을 깎아먹고 있네요, 우리가. 야. 근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여러분들이 표준을 더 높이거나 낮추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공간에는요. 합계 출산율이 0.5 후반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얘기예요. 선생님, 합계 출산율이라는 그 말의 뜻이 네. 뭔가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부부가 자녀를 2명을 낳으면 현행 인구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합계 출산율 2.1명일 때 인구 유지선이라는 단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데드라인 1.3명은 인구 위기선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초저출산선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야. 근데 한국은 0.81이니까 네. 1.3명보다도 거의 절반 이상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3의 인구 초저 출산율이라면 0.8은 뭐라고 부르나요? 명칭. 명칭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명칭은 없고요. 초초초초들상. 랩까지 초초초. 사실 일이 아닌데 이게. 야.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국제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많이 자주 비교하고 있는 OECD의 평균 이 합계 출산율하고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면 OECD 평균치가 1.61명 정도 나옵니다. 높은 거 아닌가요? 굉장히 우리나라 2배잖아요. 우리나라 두 배죠. 정확하게 2배 근데 수준이 이가 안 나오는 되니까 거고요. 낫다고 봐야 되는 건가? 예, 어차피 2.1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들 나라도 사실은 급한 거예요. 상황 급한 건 맞는데 0.81명은 지금 압도적인 세계 꼴찌 1위고요. 사실 정상 국가에서는 이런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고요. 이 예측하지 않은 것을 지금 한국이 계속해서 스스로 매년 자체 기록을 경신하면서 새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에 나가서 특히나 이제 그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에 가서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면서 좀 한국이 필요한 것들을 많이 이제 좀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나라 밖에 나가서 뭐를 배울 단계가 지났다. 이제는 나라 안에 우리나라 안에서 펼쳐지는 이 신현상을 오히려 잘 연구해서 바깥에 알려주는 일이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랬지. 쌤 그러면 쌤에게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서 많이 막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최근에요. 뭐 BBC다 혹은 우리 저기 CNN이다 해서 저한테 연락들이 자주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영어만 잘했다면 국제적인 인사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인터뷰를 안 하셨어요? 막 그 정도까지 수리하지 않아서 문제는
그 정도까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그렇죠. 현상을.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일본이 초저출산 뭐 고령화 뭐 이런 뭐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 우리가 일본보다 더 문제가 큰가요? 지금 일본 걱정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걱정할 때가 그 정도예요? 그렇게 됐지. 자, 왜냐하면 출산율의 그 하락의 흐름이 한국이 유독 심하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출산율이 가장 낮았을 때가 2005년도에 1.26명을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1.34명까지 올라갔고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2년 이후에 1.3명 이하로 떨어져서 단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데드크로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네.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뺏는 게 인구가 증가되려면 플러스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온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2등 국가가 됐죠. 총인구 감소 국가로 일본 다음에 이제 한국이 됐습니다만 원래 이것을 우리가 예측을 했느냐? 예측 못했고요. 2015년 추계, 2019년 추계를 놓고 봤을 때 데드크로스는 2029년 정도에 있을 걸로 봤고요. 총인구 감소도 2028년 정도에 있을 걸로 봤어요. 결국 뭐냐면 한 10년 정도 앞당겨진 거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빠르다. 야, 우리 뭐 야. 가해도 아니고 속성으로 하네요. 이런 건 안 지는구나 진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한국의 그 인구 구조의 변화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인구를 생각하실 때는 우리 삼각형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1960년대 모양처럼 밑이 탄탄하고 위가 적을수록 굉장히 이건 좋은 구조, 지속 가능성이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2022년 현재 호리복 모양으로 바뀌었죠. 살이 많이 쪘네요. 예. 밑이 뚜렷하게 줄고 있다는 거가 이제 확인이 되고요. 와 진짜네. 예, 조금 더 미래로 가면 그것조차도 이제 완전하게 줄기 시작하고 그나마 많았던 인구들이 자연 사망하면서 줄게 되는 현상. 생각해 보면은 이미 태어난 애들은 지금까지 확정이 돼 있으니까 저 2040년 기준으로 저 20살 아래에는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20살 위에 있는 모습은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거네요. 변할 수 없는 맞습니다. 값이네. 예. 옆에 거 그대로 옮긴 거긴 하네. 22년 거 이렇게 예. 올라간 거네. 그러네요. 저래로 올라갔고요.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정해진 미래다, 정해진 숫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적어도 지금 태어나지 않은 인구들은 네. 확정적으로 움직임들이 확인된다라는 거거든요. 와. 아니 근데 쌤, 왜 우리나라만 유독 뭐 이를 깨더니 세계 기록 경신하는 것도 아니고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홀로 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국가에서 소개팅을 해줘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 붙잡고 국가에서 소개팅을 좀 해줘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진짜? 어디입니까?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하고요. 청년 인구가 적은 지자체가 중매인으로 나서가지고 연결시켜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처럼 사실은 왜 출산을 하지 않을까 아마 감각적으로는 답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보통 보면은 그 직장을 못 잡아서 결혼을 못 하고 그렇죠. 결혼을 못 하는 게 또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고 하는 이제 이런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000년부터 최근에 20년간 구간에 걸쳐 가지고 우선 우리 그 고용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를 놓고 봤어요. 위에 두 개 그래프인데요. 20대 고용률과 30대 고용률인데 고용률이 일정하네요 그래도. 예. 근데 문제는 비교자 때인 전국 출산율을 놓고 보세요. 춤을 추네요 그거 예. 상관없이. 자, 이건 뭔가 상관관계는 있을 것 같은데 뚜렷한 이 추세상의 그 연결고리가 잘 보이지 않죠. 그럼 일자리 때문이 아니란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예, 그래서 다른 데이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하. 뭐야 이거? 아이고 서울 이거다, 이거야. 아파트 가격. 딱 만났네. 어머. 서울 아파트 가격의 연간 상승률입니다. 자, 이제 집값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 출산율이 확 낮아지죠. 와. 그러니까 적어도 그 고용보다는 집값의 그 변동을 더 많이 받는 게 출산율이다라는 것들이 이 흐름에서는 보이고 있죠. 야, 살 집도 없는데 무슨 애야?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 집도 없이 결혼하려고 하는 이 부모님들의 이 인식들, 젊은 친구들이 사실 그 허들을 넘기라는 거는 금수저가 아닌 이상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지만 결혼을 미루자. 그래서 미루게 된 만혼이 되는 거고요. 만혼을 하다가도 이제 실전 부분 그게 안 되면 이제 비혼이 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 소위 최초의 어떤 그 단추를 네. 잘못
끼우다 보니까 정확히 잘못 끼운 건 아니죠. 그들에게 끼울 수 없는 환경 압박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놓치고 미루고 이 결과가 사실은 지금 우리 보이고 있는 0.81명의 말도 안 되는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20, 30대 젊은 친구들에게 결혼과 출산이라는 카드는요. 적어도 경제학을 아는 사람, 또 경제학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본인들이 처하고 있는 각종의 자원이나 정보를 총취합했을 때 어떤 산식을 넣고 어떤 함수를 넣어도 이것은 할 수 없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서울대 경제학 나온 사람은 경제학을 제대로 안 배웠는지 결혼했던데. 혹시 아이도 2명 낳았다고 그렇더라고요. 오로지 나라를 위해? 지금 비애국자가 애국자를 탓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지요. 경제학을 배웠으면 안 한대잖아요. 야, 축하가 좀 살만한가 보다. 맞아요. 아니 쌤 근데 저걸 차트를 보니까 제가 느끼는 생각은 저 위에 있는 고용률은 누가 보더라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이고 저 아래 빨간색은 자산 가격의 상승이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열심히 근로해서 벌어봐야 자산 가격 상승한 걸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사회가 되니까 뭐 그렇게 하면은 뭐 내가 일해서 자산 가격을 못 따라가면은 뭐 살 집도 못 구하고 미래가 결국 없다. 미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학.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와우. 그래서 이 고용률이 현실의 문제예요. 네. 현재의 문제라면 이 집값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미래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청년들이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도 그들 스스로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연령별로 고용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건데요. 현재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느끼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한 절반 가까이가 사실은 내가 일자리에서 언제든 뭐 밀려나거나 혹은 나올 수가 있겠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고용과 관련돼 있는 안정성이 있을 때 비교적 미래에 대한 그 소위 고비용 카드인 출산이나 결혼들도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하지만 눈앞에서의 문제, 이 고용의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고위험 선택들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쌤 저런 불안감들을 어느 정도 사회적인 구조로 해소를 해준다면 출산율이 다시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일까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위론이자 어쩌면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모든 게 타이밍인데 이게 타이밍을 조금 놓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미 시작해서도 벌써 늦지 않았나. 어우야, 반응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고용과 이 주거 같은 것들 전적으로 이제 우리 경제력과 연결돼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경제력, 이른바 구매력을 강화시켜 준다고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고 출산할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20대 초반, 30대까지 가고 있는 지금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계속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기준 0.81명이라 그랬잖아요. 네. 자기네들끼리 이런 얘기도 해요. 도대체 누가 낳는 거지? 오히려 신기하다 그러죠. 그렇죠. 0.8은 도대체 누가 낳는 거야? 우리가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니까 굉장히 낮아 생각하는 건데 애초부터 생각이 없는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본다면 0.8이라도 나온다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뭐 미혼이나 비혼이나 혹은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딩크족처럼 이런 식의 가족 스타일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또 그 삶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즉 경제적 현상을 넘어서 이제는 문화 혹은 심리적 트렌드로 이 현상들이 좀 비화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문화적 현상 혹은 가치관의 변화가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면 이거는 네. 고용을 잘해주고 주거를 준다고 출산이 좋아지는 기대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죠. 야, 답이 없는데. 아니 근데 세상만사 일장일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구가 줄면 뭐 기후 위기라든지 자원 고갈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거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 맞아, 인간이 지구가 지구를- 인구가 폭발인데 예. 좀 뭐 괜찮지 않나요, 혹시? 예, 실제 기후나 지구 생태계나 뭐 우리 과부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 생각할 때 자원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넘쳐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적정 수준 혹은 줄어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여전히 추정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잘 사는 나라를 보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를 많이 못 줄어든 봐가지고. 나라가.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야, 희한하다. 그게 왜냐하면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우리 서울에, 그러니까 한국의 지방 도시 한번 가보세요. 농촌 지역 가보세요. 인구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해요. 황량하던데 요즘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자연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 썰렁하고. 관광도
그런데 서울 인구도 줄고 있거든요. 지금 1,000만 찍고 950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도 줄었어요. 서울이 줄었어요? 오. 아니 50만이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집값은 안 떨어져? 그게 문제인 거죠. 뭐냐면 사람이 줄어도 욕망이 줄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사실은 네. 인구가 인구가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더 쾌적하게 살 것이야라는 것은 그렇게 가야 될 거예요. 가야 되겠으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저 너머의 일이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네. 우리가 이제 그 모델을 만들어야 될 이제 숙제 앞에 섰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같은 경우에 5천만 대한민국이 이제 굉장히 익숙해졌거든요. 맞아, 5천만. 그럼 이제 다시 4천만으로 꺾인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구가 줄면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죠. 일단 가장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15세부터 64세에 속해 있는 인구를 우리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당연히 생산이 줄어들게 되겠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겠고 이 소비가 줄어들면 매출도 줄어들게 되니까 당연히 또 생산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게 역순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인데 실제 연구 조사를 보면 출산율이 0.25명 정도 줄어들면은 국가의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0.9%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라면 한국은 과거 같은 고성장은 기대하기가 어렵죠. 어쩌면 반대로 경제 위축, 이른바 디플레이션이라고 표현되는 어느 상황까지도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요. 네. 인구 감소 때문에 나라가 사라진 경우도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많이 있었다고요? 알고 있는 이 어디야? 예. 어? 이게 뭐죠? 스푸크르. 스파르타? 이거 그 독수리랑 스파르타? 월계관이면 저거 로마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가 원래 로마 제국은요 거대한 인구 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땅도 없고 또 노예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들이 하나하나 약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국의 확장도 중단이 됐고 또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한정된 자원을 더 가지려고 하는 자원 쟁탈전이라고 할까요? 이게 벌어지다 보니까 소위 이제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 안에서 양극화도 세지고요. 아하. 그래서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가 자기의 삶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생기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낳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핵심에 바로 생산 가능 인구의 하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유명한 독신세도 만들어냅니다. 신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과세죠. 보면은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25세에서 한 65세 정도, 그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 약간 구간은 낮습니다. 50세 정도까지 혼자 살거나 하면 상속도 못 받고 못하게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독신세가 있죠. 있는 거죠. 왜냐면은 결혼하신 분들은 할인을 받는데 저 같은 여인은 할인 못 받잖아. 정확한 얘기입니다. 네. 역으로 돼 있는 거. 뭘 할인을 받나요? 야, 가족들 부양 뭐 이런 게 다 있잖아. 이거 할인받는 것보다 애 키우는 비용이 10배는 많아요. 그래서 애가 후회합니까?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는 4인 가족이 가장 살기 좋은 방식으로 그렇죠, 역으로 돼 제도나 있어요.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4인 가족이면 한 명만 돈 번다, 3명은 인적 공제를 우리는 해주잖아요. 맞아. 근데 혼자 살면 인적 공제를 못 받거든요. 맞아요. 전혀 이런 없어요. 것들까지 감안한다면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독신세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만 잘 보면 혼자 사는 게 꽤 불리한 사회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쌤, 저희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예시는 없을까요?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우리가 당장 직면해야 될 미래와 관련돼 있는 흐름들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이구야. 남의 나라니까 오우 저기 심각하네 하는데 지금 그야말로 남 얘기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서 느끼는 건 그래도 일본 쌤 아까 전에 출산율이 1.2에서 1.3은 된다고 하셨잖아요. 1.34 정도 나옵니다. 저렇게 빈집 문제가 아까 860만 채라고 나왔는데 네. 물론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은 했지만 우린 0.8, 뭐 0.7까지도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빈집 문제는 뭐 일본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셀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일본 정부도 그 심각성을 일찌감치 이해를 했죠.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빈집과 관련된 이슈를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 같은 것들도 만들어가지고요. 실제 한 850만 원 가까이 됩니다만 이게 한 20년 전보다는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늘어난 수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 돌아가시는 자연 감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워둘 집까지 앞으로 이제 발생할 텐데 그것까지 넣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파트 한 개 동에 그 실거주자가 작게는 한 10%, 많아도 한 30-40%밖에 안 되는 신도시들이 일본에는 꽤 있습니다. 아파트가 텅텅 비어 있는 거겠네요. 예, 사실상 절반 이하가 산다고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가동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돌리기도 어렵죠. 유령 도시가 돼버리네. 전에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살 때 그 본 프로그램인데 어느 초등학교가 이제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가 이걸 좀 실효성 있게 좀 바꿔보자라고 해가지고 이 초등학교를 요양원으로 바꿨어요. 어머, 어머나. 너무 잘 됐겠다. 예. 그런데 굉장히 제가 경악스러웠던 건 뭐냐면 거기에 인터뷰를 나온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의 졸업생이었었어요. 맞아. 오, 소름 야, 끼쳐. 나도 분명히 장난이네. 오, 세상에. 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머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했던 학교가 이제는 죽음을 앞둔 뭐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준비하는 공간으로 돼버려서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까지 생겼을까요? 아니 상황이 이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일본 편 했을 때도 막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하고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인구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시절, 즉 잃어버린 30년을 보냈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잃어버린 30년의 구간과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투영시켜 보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의 재정 문제로 비화가 됩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당연히 이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람의 숫자도 많을 것이고요. 또 평균 수명은 늘어나니까 보살펴야 될 기간도 또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금이라든가 의료비 같은 것들, 사회보장 지출이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 거고요. 반면에 납세자들은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다 보니까 낼 수 있는 수준이 적어지는 거죠. 실제 일본의 그 1년 그 예산과 관련돼 있는 세입 세출을 보면요. 한 100조엔 가까이 되거든요. 이 100조엔 중에서 한 30에서 40% 가까이가 사회보장 급부를 위해서 전용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재정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사회보장 시스템이 고령자 위주로 이제 편성이 되고 또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니까 세수와 세입과 관련돼 있는 불균형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쌤, 그럼 설마 우리도 일본처럼 그 기적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안타깝습니다만 그렇게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일본 정도만 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지경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미 시작하고 있는 이 인구 구조 변화의 경로라는 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이게 지역별 소멸 위험 지도라는 것인데요. 보면 20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그 지역 소멸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이구야. 이게 올해 3월 기준으로 228개 기초지자체 시군구 중에서 거의 절반이죠. 113곳이 소멸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 초록색이나 연두색이 거의 안 남아 있다고 봐도 여름에서 되겠네요. 갑자기 그냥 단풍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한 20년 전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벚꽃 엔딩이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지방 대학 혹은 지역방에서의 소멸 문제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실제 그게 이미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부터 사실상 그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발생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방대학의 벚꽃 엔딩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하나가 지방에서 태어나는 학령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학령 인구의 그 양적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나마 그렇게 태어난 학령 인구 친구들이 지방 대학을 가지 않고 수도권으로 몰려든다. 결국 두 가지의 문제가 되죠. 자연 감소에다가 사회 전출까지도 지방 권역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에서의 벚꽃 엔딩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지방의 기업들도 그 우수한 인재들이 다 서울에 와 있으니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방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시 인재를 찾아서 서울 수도권으로 찾아오는 현상들이 또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결과가 서울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2%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 12%의 공간에 현재 52%의 대한민국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서울 경기에 예. 반이 넘는군요. 초고밀도 지역들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문제는 이런 어떤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서울 수도권의 집중력, 그다음에 고밀도화, 이게 단순하게 지방대학의 벚꽃 엔딩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벚꽃 엔딩이 끝나고 나면 네. 21살 정도 되면 남자들, 그중에 절반인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줄면 당연히 나라를 지킬 군인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세 남자 인구가 매년 사실은 국방 이 징집 규모에 따르면 30만 명 정도가 필요한데 네. 2025년이죠. 한 3년 남았습니다만 이때는 22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미스매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의 군 징집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방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의 징병, 그다음에 모병제로의 전환, 그다음에 처우의 개선, 이런 이슈가 민감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킬 사람이 없으면 로봇 군인을 만들어서 이게 대신 지켜주는 때가 오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어. 네. 휴메이터들이 딱 서서. 인구 감소 문제가 뭔가 도미노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굉장히 목을 졸라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군요. 근데 사실 더 무서운 스토리가 또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태 것도 무서운데. 그러니까 사실은 줄어든 청년과 늘어난 노년은 결국 우리의 지출 구조, 바로 세금에도 당연하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죄송한데 지금도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많이 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아마 감도의 조정은 있겠습니다만 네. 결국 세금은 더 내고 또 우리가 받는 복지의 수준은 덜 받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은 앞으로 가파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가파른 인구 감소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2의 세금이라고 하고요. 준조세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5가지 사회보장제도, 즉 사회보험료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뭐지? 국민연금 같은 거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장 큰 게 아마 국민연금이 될 텐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납부율이 보통 한 9%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절반을 자기가 내고 절반을 회사가 내주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사실 9% 수준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 노년 인구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그 소위 초고령 사회가 이제 막 시작됐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맛보기의 수준이고요. 55년생부터 75년생 구간, 20년 구간에 무려 1,700만 명이 작년부터 65세 구간에 이제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저연금자 혹은 무연금자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만액 조건들을 다 갖췄고요. 더 중요한 거는 소득 비례형이다 보니까 소득이 많으면 9%라도 비례해서 더 많이 내게 되겠죠. 네. 그러면 받아가는 양도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구간도 다 채웠고 받아가는 수급 자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 네. 그렇다면 연금을 받는 액수나 기간을 조정한다고 해도 앞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사회보장 급부비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민연금의 고갈 연도라든가 고갈 속도 이런 얘기에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뭐 90년대생은 연금을 못 받을 거야 이제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보다는 훨씬 더 빨리 앞당겨질 것이다.
하는 게 대부분의 공통 지적입니다. 빨리 개편하고 그런 걸 빨리 해야겠네. 쌤 근데 이런 인구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나라들이 가장 쉬운 답을 찾으려면은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모르겠다 그냥 외부에서 데려오자 이런 식으로 해결한 나라가 좀 많았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소위 이민자들을 들어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현재 단계에서 생산 가능 인구를 벌충할 수 있는 가장 아마 효과적인 방식이 이민 정책입니다. 쉽고 빠른 방법. 실제 많은 국가들이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줄어드는 생산 가능 인구를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민 인력을 통해 가지고 벌충을 했죠. 맞아요. 예. 그리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에요. 사실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던 나라가 독일이었거든요. 그치, 나이 먹었어요. 예. 왜 선진국병을 다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슈였는데 그래서 2010년부터 한 10년 정도 구간에 한 600만 명 정도를 독일에서 이민 인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구가 사실은 내국인들하고 경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우리 토대 산업이라고 표현되는 우리 3D 업종 같은 것들 이거 밑에서 이제 깔아주니까 사실은 굉장히 영내의 분업 구조, 노동의 분업 구조가 잘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결과 지금은 이제 EU의 독보적인 원탑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민청도 만들자, 뭐 이민을 더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만약 쓴다면 가장 단시간에 가성비가 좋은 결과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순혈주의 혹은 민족주의 그런 의식이 우리는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많죠. 예. 사실 우리 피부 색깔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이웃으로 두기가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차별이 엄청 그렇죠. 심하죠. 그러려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서구가 골랐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쌤,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늘리는 게. 인구는 늘릴 수가 없어요. 늘린 국가도 없고요. 아까 얘기한 주요 선진국들도 2.1명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대개 지금 완화됐다라고 하는 나라가 1.67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지 이걸 이렇게 반등을 시켰다는 케이스는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성세대, 저를 포함해서 기성세대의 고정관념과 타성적인 시선은 출산을 독려시켜가지고 이 인구를 줄어든 인구를 늘릴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사실은 엇박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10년, 20년, 30년 동안 아마 그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300조를 썼다, 400조를 썼다, 200조를 썼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맞아요. 예, 이거는 애초에 인구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방점을 찍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 효과도 없는데도 돈은 돈대로 써야 되는 이런 이제 딜레마의 상황에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아이를 낳으면 수당 같은 거를 받기는 하거든요. 받으면 사실 기분은 좀 좋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좀 근원적인 해결은 아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준다고 애 낳지는 않죠. 그렇죠. 받으면 좋기는 한데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뭐 마음껏 낳는다. 이거랑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돈으로는 어떻게 나요? 그 돈으로는 살 수가 없어. 예, 이 집값이 얼마 뛰었는데 그렇죠. 그거 비결이 뭐예요? 부정이 비결. 깎아. 둘을 아주 그냥 딱 두 명이 둘을 낳게 된 그런 비결. 철저한 애국심이 답이에요. 이게 거짓말쟁이는 안 되겠지. 민족을 위한 그 현금 급여, 현금 급부를 통해 가지고 출산율을 반등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정책의 목표, 그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대개 보면 네. 인구 증가로의 반전이 아니라 사실은 인구 감소를 완화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 완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을 적응시키는 방식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쌤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인구 증가는 지금 고사하고 감소를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인정한다라는 말의 뜻은 어떤 건가요? 뭐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사실은 가장 가능한 방식은 오래 일하시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잖아요. 네. 생산 가능 인구가 주는 것을 벌충할 수 있는 방식들 크게는 5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원론적인 방식, 저출산을 고출산으로 바꾸는 거.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돼. 우리의 고민처럼 굉장히 어렵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자 로봇을 쓰자. 로봇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한국은. 세 번째, 자 이민을 받아들이자. 지금 아까도 얘기했으나 국수주의, 혼혈주의, 순혈주의 되면 쉽지 않죠. 네 번째가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을 써야 된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마지막에 있는 게 사실은 그래서 정년 연장과 관련돼 있는 숙련된 고령 근로자들을 계속해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충격을 우리가 흡수할 수는 있겠죠. 그런 점에서 아마도 정년 연장과 함께 네. 고령 인구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령 인구들을 새롭게 규정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것이죠. 실제 한국은요 70대 초반까지 일을 하시는 분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년 제도는 비록 60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좋은 직종은 50대 초중반이면 사실은 다 정년에서 제도와 무관하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50에서 70세 되는 20년 구간을 굳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부의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서 본인들이 먹고 사는 구조를 풀어내야 되는 상황. 그런데 65세부터 그나마 줬던 국민연금을 이제 더 높이겠다고 하면 이 구간 안에서 소득은 줄어들고 지출은 해야 되는데 고용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이 복지망 안에 넣기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과 함께 고령 근로자들의 기준점을 높여주면서 그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한 것이죠. 다만 불필요한 청년 세대와의 경합 경쟁들을 네.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제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정년 연장은 대세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이대로 간다면 누구도 사실 웃지 못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정년 연장의 수혜를 받고 상대적 박탈을 받지 않도록 굉장히 미세한 장치들을 넣어줘서 청년 인구들이 오히려 박수를 쳐주고 지지하는 정년 연장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야, 굉장히 그 좋고 아름답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잘못 생각하면은 아직 멀었어 한참 더 일해야 돼 이런 느낌으로 들리기도 하니까 이거 언제 쉬고 우리는 그런 하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거 하나 생각해 보자면 이게 긍정인지 모르겠다 또 그 일본의 예를 들어보니까 네. 일자리가 남아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면접만 보러 오세요. 그럼 우리가 돈 드립니다. 네, 막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면접이라도 보러 오세요. 돈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좀 늘어나지 않 젊은 사람도 없으니까 늘어나지 않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졸 신입사원의 그 소위 그 취업률이라고 표현하죠. 취업률이 굉장히 좋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취업 빙하기라고 표현됐던 19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91, 2%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좋아져서 99%, 98%까지.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가는 거네. 9%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은 그렇게 취업을 할 수 있고 일자리를 골라 가질 수 있는 내수 기반이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내수가 없지. 전체 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5%에 이르는 나라거든요. 확실하게 내수가 GDP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근데 내수라는 것은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을 쓸 리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특히나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수의 확장 속에서 젊은 사람들은 절대량이 줄었기 때문에 비교적 그 과거보다는 골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반면에 한국은 수출의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많은 비중이 여전히 대기업의 외수 시장을 전제로 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내수 기반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본식의 구조와는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도 과거와 달리 굉장히 많은 혁신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네. 고용을 일으키지 않는 방식, 적게 하는 방식으로 많은 구조들을 전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혁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네요. 예. 로봇도 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제조 현장에서 근로자 10,000명당 로봇 사용 대수가 몇 대냐를 가지고 이제 저렇게 따지는데 한국이 세계 평균을 압도하죠. 굉장히 빨간선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독보적인 압도하는 일이네요. 지금 좋은 거라고 봐야 되는 일등이죠. 거야? 나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거? 야. 그만큼 자동화가 사실은 돼 있다는 의미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렇게 로봇이 투입돼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성장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로봇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보니까 일자리와 고용 이런 거와 관련돼서는 별로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 일자리가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만 현실에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만약 적용을 하자면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아까 로봇 산업이 우리나라 발달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로봇 만드는 일을 많이 만들면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로봇을 만드는 것도 로봇이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이게 답이 없어. 이렇게 되면 아예 차라리 로봇 산업 발전시켜가지고 로봇이 좀 많이 일하고 인간은 좀 쉬는 쪽으로 미래적으로 좀 이렇게 가면 안 될까요, 쌤? 로봇 개그맨? 그 부분은 안 되는데. 너무 웃기는 건 내가 해야 되는데. 예, 로봇 활용은 인구 감소라는 그 위기, 충격을 좀 풀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등장한 로봇이 인간이 해온 힘든 노동을 대체해주고 우리 전쟁에서 지뢰 찾는 로봇처럼 이렇게 좀 좋은 일을 하는 로봇이라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내 일자리를 뺏어가는 로봇이 등장을 한다면 그렇게 가히 웃을 수 있을 수만은 없을 것 힘든 일 같거든요. 반복 노동만 하는 거고 개그하고 이런 공연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하고 개그 로봇이에요. 그러면서 나보다 웃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보다 그래서 로봇으로 대체 불가능한 업종, 그러니까 로봇과 일자리를 경합하거나 싸우지 않는 일자리가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능성 중에 하나가 저는 내수 시장 안에서도 서비스 업종이라고 봐요. 1,700만의 베이비 부머, 이 고령화, 전대미문의 현상이거든요. 이분들이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할 때는 한국을 한강의 기적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만들어냈으나 이분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이제 부양을 받아야 될 인구로 빠진다면 이런 복지 수요를 이 로봇을 활용하든가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혁신의 어떤 산업의 아이디어로 엮어내는 방식들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처럼 우리 규제를 통해 가지고 제조업에 좀 올인하는 방식으로서의 산업 정책이나 산업 구조를 약간은 좀 그 관성에서 벗어나 가지고 어쩌면 새롭게 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창출의 여지, 혁신의 여지, 그 속에서 로봇이라는 새로운 어떤 도구를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낸다면 어쩌면 굉장히 제한적인 내수 시장이지만 내수 속에서의 줄어드는 일자리를 걱정할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들도 꽤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아이디어가 과거 인구가 끊임없이 공급되던 시절에는 굉장히 먹혀들던 아이디어였죠. 근데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감소 시대에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과거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반에 60명, 70명이 아등바등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교육 자체가 한 2, 30명만 끌고 가는 교육이었죠. 나머지는 뭐 열심히 들어오면 다행이고. 그죠? 잠을 자도 깨우지 않는 네, 그런 감신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민상이 깨우지 마 얘기 많이 있었어요. 민상이 깨우지 마 시끄러워. 이제. 잘하는 몇 명만 맞습니다. 공부 잘하는. 그게 이제 뭐 사실 우월성 교육이었고요. 아까 얘기한 욕망을 자극시키는 교육이었고 그래야 사실은 또 성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인구 감소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총인구 감소 2호 국가입니다. 즉 단 한 명도 버릴 사람이 없어요. 어허. 이제는 이 양적 감소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소위 인재 차원에서의 부가가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인재화, 인재혁명을 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고무적인 거는 한국은 현재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이 50% 이하이고요. 좀 낮은 데는 30%인 나라도 있어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잠재력과 여러 가지 조건들은 충분히 갖춘 노동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충분히 본인들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즉 이들 하나하나가 고부가가치와의 생산성에 직결될 수 있는 고급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국가나 교육의 체계를 바꿔가지고 허들을 씌울 게 아니라 네. 이 장벽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줄어든 인구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이른바 전원 참가형 사회를 구현하는 거죠. 이 속에서 아마 인구 충격도 네. 벗어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내는 작은 힌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를 인정을 하고 늘릴 수는 없으니 최대한 천천히 줄게 하면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참가하는 퍼센테이지를 늘리면 우리가 인구 충격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전원 참고 교육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교육이네, 그 교육. 근데 정말 지금 바뀌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전원 참가형 사회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줄어든 인구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주체들도 사실은 이제 총동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는 사실은 고객 감소를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기업의 불황이나 침체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가망하지. 또한 사회적 분위기 또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기업이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요구가 지금 새롭게 막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최근 일고 있는 ESG라는 네. 트렌드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 거 봐요. 그러니까 이 ESG라는 게 기업의 존재 이유가 매출 증진,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에 개입을 하거나 혹은 주체로 전환을 하라는 요구거든요. 네. 그 ESG, S, 소사이어티 부분에서 좀 인구 문제를 더 깊게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인구 문제 해결 정책들을 사규에 넣고 있습니다. 신입 직원에게 4명을 출산하라라고 회사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회사가 애 낳으라 그런다고요? 예, 우리나라 중견기업인데요. 근데 출산을 하게 되면 회사가 별도로 1,000만 원을 줍니다. 자, 문제는 이게 현금 급여형 주는 거랑 똑같으면 그럼 이거 받겠다고 애기 낳겠어라고 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하는 데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에요. 기업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회사가 그 돈 주고 자를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운명 공동체로 같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았다면 그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제도 기반을 갖춰가지고 예를 들어 휴가제라든가 우리 그 유연 근로제라 그러죠. 유연 근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 제도의 기준을 훨씬 초월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아니 나으라기만 얘기하고 이걸 안 해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렇죠.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4명을 낳으라는 거. 한 애기 하나당 연장 10년. 무조건 회사가 보장하는 게 한 명 나오면 10년 일하고 2명 나오면 20년 일하게 해주는 거야. 솔깃하다. 4명 나오면 그래서 40년 당신 여기 100년까지. 임기 보장 여기서. 이거 괜찮네. 근데 그러다 4명 보니 남은 임원. 예. 그렇지 바로 전무. 바로 임원. 그러니까 직원들을 인구라고 본다면 그 인구가 봉착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고용과 주거와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꽤 많이 유효하게 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장치들을 기업들이 스스로 제안하기도 하고 지역사회가 제안한 것을 받아서 ESG를 실천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어허. 그 인구 절벽, 인구 쇼크 시대에 맞춰서 우리 사회 각 부분이 전부 변화하고 있잖아요. 혁신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이 해결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이 인구 쇼크, 인구 절벽이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이 경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너무 빨리 이 상황에 직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하거나 또 준비를 하거나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었고요. 근데 늦었던 상황일수록 이것을 방치하면 네. 더 나빠지는 결과를 만들게 되겠죠. 어쩌면 이제 인구 대책을 만들고 대응을 현실화하고 실현할 마지막 사실상의 타이밍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사회 전반의 개혁,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의 상상력들, 동시다발적이고요, 즉각적인 실행만이 사실은 우리가 예고된 경험 속에서의 악재를, 위기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라고 보는 거고요. 부디 이 골든타임을 더 이상은 놓치지 말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을 잘 써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 웃음소리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구 쇼크를 극복한 최초의 나라가 되기를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함께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용수 쌤과 함께했습니다.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